아시아인은 그들이 말하는,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종 차별을 얘기할 때 그 차별의 대상도 아니었던 시절이었습니다. 예. 아시아인들에 대한 하여튼 고약한 이런 고정관념들을 만들어 왔어요. 그리고 예. 계속 강화해 왔고 대중문화, 뭐 문학, 뭐 장르 가리지 않고 그런 것들을 사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시아를 팔아왔던 거죠. 예. 아니 그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K-팝 우리의 그 선수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돌파를 했냐 하는 거예요.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거죠. 저도 신기합니다. 지금 김영대 평론가가 K-팝을 소재로 영화하겠다는 그 제작 그 진들 얘기만 들어봐도 이거는 현재 존재하는 최상급들이 다 달려붙을 정도니까. 그렇죠. 메이저. 예, 얼마나 대단한 건가 알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지나간 시절의 아시아라는 거는 뭐 용어도 있죠. 오리엔탈리즘이라고. 오리엔탈리즘. 어떻게 소비되어 왔는데 지금 어떤 변모가 있는지를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죠. 사실 이제 서구 사회에서 아시아인들의 어떤 존재감이라는 거는 극히 미약했습니다. 그러니까 아시아인들이 어떻게 대접받았다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예. 수준이에요. 사실은 미국 내에서 법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도 아시아인은 그들이 말하는,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종 차별을 얘기할 때 그 차별의 대상도 아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. 예. 아시아인들에 대한 하여튼 고약한 이런 고정관념들을 만들어 왔어요. 그리고 예. 계속 강화해 왔고 대중문화, 뭐 문학, 뭐 장르 가리지 않고 그런 것들을 사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시아를 팔아왔던 거죠. 예. 미국에도 그 예전에 뭐 그런 막 문서들도 그렇고 문학 작품들도 보면은 아시아인들은 항상 가장 높게 다뤄봤자 똑똑한 공부 잘하는 너드죠. 너드 예, 정확하죠. 예. 그 딱 떠오르는 비주얼이. 대표적인 이미지가요. 그 오드리 헵번 나오는 티파니에서의 네. 아침 보면 위층에 사는 동양인이 있는데 일본 사람이에요. 네. 근데 너무나 그 정말 혐오감이 들고 못생기고 매력 없고 뻐드렁니에 그러니까 아시아에는 저래야 한다는 관념이 확실히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. 그렇죠. 그런데 이것이 대중문화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가령 과거에 그 아메리칸 아이돌이라고 거기에 나오면 꼭 아시아인들이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도전도 하고 탈락도 하고 합격도 할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꼭 사례를 어떤 사례를 보여주냐면 못생긴 아시아인이 나와서 우스꽝스러운 네. 것을 해서 주목을 받고 어떻게 보면은 저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죠. 우리는 이미 그렇지 않은데 네. 우리 젊은이들은 훨씬 진짜 멋있고 현대적이고 그들이 말하는 서구 사회가 만들어 놓은 현대성에 결코 위화감이 없을 만한 뭐 비주얼이나 그런 모든 문화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데 왜 미디어는 그런 것들을 계속 강화할까? 이런 게 이제 오리엔탈리즘의 대표적인 예지만 역으로 또 보면은 우리 안에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. 예. 예, 그거 그들이 뭐 규정한 대로 우리가 사고하는 거. 우리 동양인은 신비롭고 그렇죠. 순정적이고 맞습니다. 뭐 정적이다 어쩌고. 예.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타자화해서 그거 자체를 우리의 셀링 포인트로 삼는 그러니까 네. 자신감이 없던 시절이죠. 사실 네. 그들에게 있어서 그게 잘 먹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지 하나의 뭐 역할놀이라고도 할 수 네. 있겠는데 네. 아니 그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K-팝 우리의 그 선수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돌파를 했냐 하는 거예요.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거죠. 저도 신기합니다.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지만은 먹히든 안 먹히든 꾸준히 그쪽으로 밀어붙이는 힘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결실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또 우리 내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게 한계가 오히려 역전 카드가 된 건데 한국은 아주 이 음악에서도 그렇고 내수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낮습니다. 예. 예. 여기서는 뭐 안 돼요. 여기서만 해서 먹고 살 도리가 안 없죠. 됩니다. 예,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라도 한번 팔아볼까? 그랬던 것이 저는 결국에는 J-팝과 K-팝의 길을 다르게 만든 게 아니었을까 예, 이런 분석도 하긴 하거든요. K-팝이 원래는 노렸던 모델이 뭐였냐면 미국이라는 강력한 태양을 우리가 빛의 크기로 제압을 할 수 없다면 다른 데로 가서 다른 데서 태양을 만들어 보자. 네. 그래서 찾았던 게 어쨌든 인구, 네. 우리가 쪽수라고 하는데 인구가 많은 중국. 거기다 또 중국 시장은 맥히거든요. 우리 그럼요. 거 친화력이 있고 우리 걸 선망하고 네. 그래서 거기를 주무대로 했더라면 오늘날에 난 이 세계적 위상이 없었을 것 같은 없었을 생각이 겁니다. 들어요. 예, 네. 없었을 거고 오히려 그게 어떤 정말 속된 말로 얻어 걸린 것이든 혹은 그냥 꾸준한 노력의 산물이든 간에 우리가 직접
이 메인스트림을 타격을 해서 그들과 경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명실상부 이게 대세인데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. 그거는 좀 네. 약간 새로운 현상이죠. 과거에는 아시안 음악의 가장 주요한 어떤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서브컬처 전략이에요. 네. 가령 주류 시장에 진출해서 주류가 될 수 없으니까 아까 말한 것 같은 이 어떤 오리엔탈리즘적인 요소도 활용을 하고 그러면서 소수의 어떤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서브컬처화를 하겠다. 예. 그것만으로 만족을 하겠다 함으로써 그들 안에서 자리를 잡는 거죠. 사실 그거는 미국 주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전한 거죠. 안전합니다. 자기들을 위협하는 게 아니죠. 전혀 위협하지 않죠. 보완적인 관계고 메인 DC가 있을 때 사이드로 이제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. 오히려 키워줍니다. 그런 부분들 예. 같은 경우는. 근데 지금 이제 BTS나 뭐 K-팝은 그 뭐 메인 차트에서 그들의 팝스타와 동시대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사실 우리 뭐 U2 이후로 비틀즈 이후로는 대중적으로 가장 큰 밴드라고 하는 게 콜드플레이 아닙니까? 예. 근데 이 콜드플레이가 BTS에게 먼저 제스처를 제안을 했고. 그렇죠. 제안을 네. 하고 심지어는 내가 이거 한글 가사까지도 내가 불러서 넣겠다라는 그런 하나의 저는 그게 제스처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콜드플레이라는 그 당대 그룹이 더 이상 저 넘사벽 위에 있는 그런 그룹이 아니라 오히려 BTS의 인기를 지금 어떻게 힘입어서 지금 10몇 년 만에 넘버원으로 복귀를 했습니다. 예. 1위로. 잠깐 K-팝의 위상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좀 압도돼 있어요.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? 그러면 얘기의 귀결은 항상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걸 어떻게 하면 지속 발전시키지 이렇게 되잖아요. 근데 그 얘기를 하기엔 너무나 지금 아유. 뭐가 이제 막 스플래시 막 팡팡팡팡 터지는 와중인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이 수습하고 정리해서 딱 결론 내리고 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. 꼭 마지막에는 이제 K-팝을 어떻게 하면 요새 나는 지속 가능한 게 유행이니까. 맨날 그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것도 하나만 하는 얘기일 수가 있어요. 저는 사실 그 명확한 답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. 뭐.